유희왕 듀얼 몬스터즈는 친구 간의 우정을 중요한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듀얼의 하이라이트에서 주인공이 상대의 기세에 눌렸을 때 그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 또한 친구들의 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희왕에는 우정 이외에도 꽤 비중을 차지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유희왕에는 유독 형제관계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듀얼 몬스터즈 시리즈에 카이바와 모쿠바가 있었고, 중간에 잠깐 나왔던 에스퍼로바도 동생들을 책임지기 위해 듀얼리스트가 되었다는 설정이었죠. 도마의 멤버였던 아멜다는 전쟁 중에 남동생을 잃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카이바 모쿠바 형제와 오버랩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GX 시리즈로 넘어가면 마루우지 형제가 있겠네요. 형제 못지않게 오빠와 여동생도 메인으로 등장했었는데요. 듀얼 몬스터즈에서는 조노우치 카치야와 여동생 시즈카가 있었고, GX에는 텐조인 아스카와 후부키가 있었습니다. 마리크 이슈타르는 유희왕에서 흔치 않게 남매 케미를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누나인 이시즈 이슈타르와 함께 배틀시티 편에 등장했었죠. 이들이 특별히 남매로 설정된 이유는 다른 인물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바 모쿠바 형제가 이미 초창기부터 형제 케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던 상태였고, 조노우치의 여동생 시즈카는 회상 속에서만 등장하다가 배틀시티 편 이후 메인 스토리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배틀시티 편에서 이미 형제와 오누이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크와 이시즈를 남매로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좀 색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마리크와 이시즈는 무덤 수호 일족인 이슈타르가에서 태어난 남매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선 파라오에게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고, 이들의 힘을 봉인하기 위해 천년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 아이템과 함께 어린 파라오의 영혼을 봉인했는데, 수천 년이 지나서 어둠의 힘이 깨어나면 파라오의 영혼도 깨어나고 이 파라오가 기억을 찾아서 헤맬 것이라는 예언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파라오는 유우기에 깃든 영혼, 아템을 말하고 있죠. 파라오의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단서는 이슈타르 가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7개의 천년 아이템 중 정신 조작 능력을 가진 천년 로드와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천년 타오쿠도 이슈타르 가문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배틀시티가 개최된 시점에 마리크는 천년 로드, 이시즈는 천년 타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 등굣길에 마리크 이슈타르에게 정신 조작을 당한 인간이 유우기의 천년 퍼즐을 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카이바가 고대 이집트 전시전을 개최하러 온 이집트 고고학 연구의 권위자 이시즈 이슈타르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무덤 수호 일족의 남매로 태어난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고대 이집트 전시전입니다. 이 전시에는 왕조의 벽화 일부분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아템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관심을 보입니다. 카이바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兄様、すごいや。世界で初めての展示だって。くだらん。俺は考古学になど興味はな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카 사장님은 전시회 개최자인 이시즈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레어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시즈를 찾아가는 카이바. 이 카드는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이었는데요. 페가서스는 듀얼 몬스터즈 카드를 완성시킨 뒤 신의 카드 3장을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 봉인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2장은 구울즈에게 빼앗겼고 오벨리스크만이 남았습니다. 이시즈는 오벨리스크를 카이바에게 건네며 나머지 2장의 신의 카드를 찾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카이바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안티룰을 내세운 배틀시티를 개최합니다. 안티룰로 패자로부터 레어 카드를 빼앗아 올 수 있었으므로 구울즈의 멤버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의 수장이 마리크였음이 밝혀지죠. 그렇다면 마리크가 스스로 무덤 수호 일족의 사명을 저버리고 신의 카드와 천년 로드를 가지고 가 구울즈의 총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리크는 어째서인지 아템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유우기를 잡기 위해 부하들을 정신 조작하여 듀얼을 하지만 이기지 못했고 오시리스의 천공룡을 유우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듀얼로 유우기를 이기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한 마리크는 이번엔 조노우치를 정신 조작하여 유우기와 목숨을 걸고 듀얼을 하도록 합니다. 조노우치가 정신 조작을 이겨내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방법이 굉장히 악질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유우기와 아템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것, 그 외에는 마리크에게 득될 것이 전혀 없는 행동이었죠. 그만큼 아템에게 뿌리 깊은 원한을 갖고 있던 마리크. 배틀시티는 막바지에 이르러 8명의 듀얼리스트들이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가명을 사용해 잠복하는 마리크. 또한 8명의 듀얼리스트에는 이시즈와 마리크의 부하인 리시드도 있었습니다. 리시드.
알고 보니 머머리였던 이 남자는 얼굴에 흉측한 각인을 새기고 가짜 마리크 행세를 합니다. 그의 흉터가 주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모두가 그를 마리크라고 믿게 됩니다. 이 가짜 마리크는 조노우치와 듀얼을 합니다. 그리고 복제한 신의 카드 라의 익신용을 소환하려다가 신의 심판을 받고 쓰러지게 되죠. 그러자 갑자기 괴로워하는 진짜 마리크. 이내 눈빛이 달라지고 그는 자신이 마리크의 잠재된 어둠의 인격이라고 말하죠. 악마 그 자체처럼 보이는 이 인격은 마리크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크는 아템을 죽이고 신의 카드를 손에 넣어 자신이 파라오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어둠의 마리크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듯 닥치는 대로 어둠에 빠뜨려버립니다. 마치 파괴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죠. 너무나 참혹한 광경에 괴로워하는 유우기 일행에게 이 시즌은 힘들더라도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극으로 가득 찬 추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보고 싶었던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시즈의 입을 통해 이슈타르가의 과거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슈타르가는 파라오의 기억을 수호하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시즈는 이런 이슈타르가의 첫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슈타르 부부에게는 양아들 리시드가 있었고 무덤 수호 일족의 사명을 물려주기 위해 아들을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동생 마리크가 태어나고 어머니는 마리크를 낳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아버지 이슈타르는 사명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기만 합니다. 어린 마리크를 보살피던 리시드는 마리크가 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자 아버지 이슈타르에게 죽도록 외지를 당합니다. 리시드는 분노에 차서 마리크를 해치려 하지만 고멘네, 니사. 고멘네. 자신을 형이라고 불러주는 마리크에게 감동하여 분노를 내려놓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마리크는 무덤 수호 일가의 숙명을 이어갈 자로서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일절 금지당한 채 무덤 수호 의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식이란 피부에 파라오의 기억의 단서를 담은 각인을 새기는 것이었는데요. 마취도 없이 불에 달군 칼로 생사를 파내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무시무시한 의식을 앞두고 이제 겨우 10살이었던 어린 마리크는 두려움에 떱니다. 결국 마리크는 고통의 의식을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날 밤 어린 마리크의 갈 곳 잃은 분노는 어둠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붕대를 감은 채 치료를 받고 있던 마리크에게 리시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얼굴에 스스로 새겨넣은 각인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위해 끔찍한 고통을 함께 겪어준 리시드를 보고 마리크의 분노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마리크와 리시드는 모두 무덤 수호 일가의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버지였지만 수천 년 동안 전해져온 사명 앞에서는 한 명의 나약한 개인일 뿐이죠. 이들의 분노는 누군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教えてくれよリシド。僕は誰を憎めばいい。 마리크가 리시드에게 자신은 누구를 원망해야 하냐고 묻는 장면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우애로 분노를 잠재울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그로부터 1년 뒤 마리크와 이시즈는 아버지 몰래 단 한 번의 위험한 외출을 감행합니다. 혹시 들키게 되면 리시드에게 잘 둘러대줄 것을 부탁하고 말이죠. 姉さん、これなんだろう。扉に仕掛けが。外に出るときは暗くて気がつかなかった。姉さん、どうしたの？リシだ！姉さん！하지만 문에 숨겨져 있던 장치 때문에 발각되고 리시드는 또다시 엄청난 매질을 당합니다. 의식을 잃은 리시드 앞에서 마리크의 잠자던 어둠의 인격이 깨어나고 리시드を始末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よ。父上様よ。
천년 로드로 아버지를 찔러 죽입니다. 주인격 마리크는 아버지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모습을 보고 절규하고 이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나타나 파라오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사라집니다. 마리크는 이 남자가 파라오의 뜻으로 아버지를 죽였다고 오해하고 파라오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뒤 리시드와 함께 거처를 떠나 구울즈를 조직하고 신의 카드를 훔쳐낸 것이죠. 마리크는 잔혹한 일을 저질렀지만 운명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태양빛 한번 보지 못한 채로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살아야 했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으며 결국엔 그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마리크는 어둠의 인격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 분노와 증오의 응어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리시드가 쓰러지면서 완전히 마리크의 몸을 차지한 어둠의 인격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 바쿠라, 조노우치 등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듀얼들은 모두 카드를 주고받는 공방보다는 캐릭터들이 겪는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의 마리크는 마리크의 마음속 어두운 부분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의 카드 2장을 차지한 유우기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둘은 또 하나의 인격을 제물로 삼은 듀얼을 하게 됩니다. 라이프가 깎일 때마다 또 다른 인격이 어둠에 먹히게 되는 것이죠. 유우기는 파트너 유우기와 주인격 마리크를 모두 구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듀얼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리크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게 된 순간 리시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しかし、たとえ闇をさまよおうとも人は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は墓守の宿命ではない人の宿命なのです。 어떠한 깨달음을 얻은 마리크는 어둠의 인격을 밀어내고 안면 표시로 나오는데 성공하고 유우기는 듀얼에서 승리하여 파트너 유우기와 주인격 마리크를 모두 구하게 됩니다. 마리크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피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죄라고 말하며 받아들였고 그 결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어둠의 인격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더 큰 재앙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마리크는 아템에게 모든 단서를 넘겨주고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유우기와 마리크의 마지막 결승전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앞으로 제 채널의 다른 컨텐츠에서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